주자학의 자연주의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1. 존재론적 자유와 소유론적 자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의 그 자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사사로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므로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자유의 부정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하이에크는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였습니다. 다른 한편 초월적 인격신을 배제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던 공자가 70의 나이에 마음이 욕망하는 대로 해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더라 라고 수레할 때의 그 자유도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그 규칙은 효제나 상강오륜과 같은 유교윤리일 수도 있고 자연의 질서로서의 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개인의 사사로운 자유보다 유교윤리 혹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자신을 닦다가 마침내 그것들과 일체화됨을 뜻하므로 공자의 자유는 하이에크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자 이후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속에서 노장이나 불교는 자연의 질서 혹은 우주의 필연적 법칙을 깨달음으로써 자유를 얻고자 하는데 불교와 노장을 혼합한 선불교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마조선사가 가는 것과 머무는 것이 자유라고 말할 때의 그 자유는 하이에크가 말하는 그 개인의 자유와는 거리가 더욱 멀어 보입니다. 주자학은 유교윤리를 공부의 기초로 하면서도 노장 불교의 영향으로 자연의 질서, 즉 천리를 깨달아서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어 흘러가는 성인의 자유를 꿈꾸었습니다. 유교윤리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또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기를 꿈꾼다는 점에서 주자학이 꿈꾸는 성인의 자유는 하이에크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와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자학은 유교윤리의 궁극적 근거를 천리에서 찾아 천리를 선으로 보는 한편 인간의 자기중심적 욕망, 즉 인욕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는 주자학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인욕의 악에 속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전통시대 주류의 종교나 철학은 개인의 자유보다 신의 명령이나 자연의 질서를 앞세웠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신의 명령을 어기는 죄악이었고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인욕이었습니다. 신의 명령 혹은 자연의 질서를 앞세우는 자유를 존재론적 자유라고 부른다면 신의 명령이나 자연의 질서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는 근대 시장 사회의 자유는 소유론적 자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론적 자유는 궁극적으로는 신의 명령이나 자연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다 포기한 데서 성립하는 숭고한 자유입니다. 존재론적 자유는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진 문명의 진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입니다. 반면 소유론적 자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명의 진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그런 속물적 자유입니다. 존재론적 자유는 숭고한 정신의 내적인 자유인 반면 소유론적 자유는 저속한 정신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자유입니다. 주저하게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존재론적 자유는 천리에 속하고 소유론적 자유는 인욕에 속합니다. 존재론적 자유와 소유론적 자유와 이처럼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 천리와 인욕, 선과 악으로 이원화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긴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도 자연과 인간도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둘로 우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양자를 나눌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 발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유론적 자유는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고 자부하는 합리주의자들, 그 중에서 특히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신랄한 도덕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성의 명령은 신의 명령 혹은 자연의 질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주의에 근거를 둔 사회주의자들의 도덕적 비판에 맞서 경험론에 근거를 두고 소유론적 자유의 위대함을 옹호했던 것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과 이들을 계승한 하이에크였습니다.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이성의 오만이라 대받아쳤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이성은 전통적인 신이 근대의 옷을 입고 재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하이에크는 스스로 반합리주의자, 반이성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슈퍼스티션, 미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무신론과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자기의 이분법을 뛰어넘고 엄밀히 존재론적 자유와 소유론적 자유의 이분법마저 뛰어넘으면서 소유론적 자유의 위대함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유주의 철학이 단지 소유론적 자유에만 집착한다고 여기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자유주의 철학은 사회과학의 영역을 월등히 넘어서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도덕, 종교와 가족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보수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우호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이에크가 명시적으로 존재론적 자유를 재도입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사유를 끝까지 밀어 자생적 질서라든가 자기조직적 구조에 대해 말하고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인간 이성의 본질적 무지에 대해 말할 때 하이에크는 이성주의와 인간주의의 한계를 넘어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긍정하는 서양의 오랜 신비주의 전통 혹은 노장의 자연주의와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손을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은 제가 좀 굉장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너무 멀리 간 그런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더라. 제가 하이데커를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아, 그냥 무신론자, 그냥 진화론자라고 보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발견을 했습니다. 자유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은 존재론적 자유에서 소유론적 자유로의 이행, 다시 말해 자유의 부정에서 자유의 긍정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근대는 존재론적 자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에 대한 가장 깊은 사유가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대 초기 바로크 미술이나 바로크 음악은 인간의 허망함과 신의 위대함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대 개신교는 중세 가톨릭보다 더 심화된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근대 가톨릭도 제가 보기엔 중세 가톨릭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유럽 근대의 심오한 이중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를 선악의 이원론 위에 성립하는 유교 윤리와 긴밀히 연관된 주저학의 자연주의와 여기 주저학의 자연주의라는 표현은 제 논문의 맥락에서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은 자연중심주의라고 해야 됩니다. 그 자연주의와 대비하면서 양자를 전근대와 근대의 이분법 속에서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양자를 대비하는 것은 곧 주저학의 왕국 조선조와 그 정반대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아직도 난해하지만 특히 저한테 난해합니다. 그 자유의 정신만큼은 이미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 상당 부분 실현되어 내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분명히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지향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른바 반정부 민주화 세력은 민족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내심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학의 도덕적 자연주의는 혹은 자연중심주의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와 양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단적 대조를 보여줍니다. 투자학자의 눈에 비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저속한 인욕의 철학이고 용납하기 힘든 금수의 철학입니다. 투자학자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저속한 인욕의 공화국이고 용납하기 힘든 금수의 공화국입니다.
주자학자의 그런 눈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좌파 세력 속에 고스란히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2. 개인과 자유의 존립 근거. 앞에서 하이에크의 자유는 존재론적 자유가 아니고 소유론적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소유론적 자유의 본질을 강제의 부재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자유라는 식으로 자유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것은 그 무엇을 강제하면서 자유를 제한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자유는 늘 적극적 자유가 아니고 소극적 자유, 다시 말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규정만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늘 법의 지배, 즉 법치와 함께 간다고 말할 때 그 법은 주로 금지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금지된 그 무엇 말고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강제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자유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신의 명령이나 자연의 질서를 떠나 우리의 경험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내 자유의 산물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난 다음에도 부모를 위시한 타인의 강제 속에서 양육되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수많은 타인의 눈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인의 눈길이 곧 강제입니다. 자유와 불가분한 자유의 주체로서의 개인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양육될 때 나라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나는 나라고 의식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미 수많은 타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그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나는 나라는 자아의식, 셀프 컨시어스니스보다 언제나 선행합니다. 자아의식은 타자의식이 먼저 있고 나서 그 타자의식으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진실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기 이전 원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개인이나 자유는 없었습니다. 신의 명령이나 자연의 질서를 전제한다면 개인과 자유의 존재는 더 쉽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창조물이고 신이 정한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타인과 구별되는 나라는 개인도 강제의 부재로서의 나의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긍정하려면 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됩니다. 천지만물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고 인간은 천지만물 가운데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다면 개인도 자유도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뭔지 그 구체적 내용은 몰라도 인간이 어길 수 없는 필연의 법칙인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긍정하려면 자연과 인간을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순자가 말했던 천인지분입니다. 근대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이 신과 결별하는 신인지분, 신과 인간의 구별, 자연과 인간을 나누어 자연을 대상화하고 인간을 주체화하는 천인지분,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대적인 분리 작업에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일단은 충실합니다. 하이에크가 무신론자라는 점은 신인 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과학을 신봉하는 진화론자라는 점은 천인 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두 가지 분리 작업에 끝까지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철학이 갖는 애매함과 동시에 심오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의 명령과 자연의 질서를 다 없애버리고 남은 빈 공간 속에 비로소 자유로운 개인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인간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인들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 조상들과도 관계가 있고 먼 후손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우주 전체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개인과 개인 사이에 틈을 메워버립니다. 틈을 메운다는 이야기는 개인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관계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 두 가지 분리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타인과 구별되고 일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에크는 개인과 그의 자유가 당연히 존재한 것을 전제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낳고 문화적 진화를 가져오는 데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그의 자유가 어디에서 생겨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하이에크를 읽어본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과 그의 자유는 어디에서 생겨나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이건 결국 욕망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마음적 욕망은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늘 자신의 바깥 타자로 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자를 지배하려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마음은 타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타자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자 지향성이 바로 욕망입니다. 의식이 후설이 말하는 의식의 지향성, 혹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조르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말에 이런 것도 다 욕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의 의식 다 욕망입니다. 감정도 욕망이고 사유도 욕망입니다. 그런데 마음적 욕망은 타자의식과 더불어 자아의식이 생겨나면서 자아라는 중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타자 지향성으로서의 그 중립적인 욕망은 자아중심적 욕망으로 바뀝니다. 자아중심적 욕망은 타자를 자아 속에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소유론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유론적 욕망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타자를 내가 집어먹을 것인가?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궁극적 사실 목표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우주는 신의 명령이건 아니면 자연의 질서이건 필연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아중심적 욕망은 나는 타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강렬한 자아의식을 가진 개인을 만들어내고 이 개인은 타인들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자 합니다. 개인은 타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관계마저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탁월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그의 자유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아중심적 욕망이 빚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그의 자유의 존립 근거는 자아중심의 소유론적 욕망에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 속에 있고 자유 또한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 속에 있습니다. 필연의 법칙에 의해 재배되는 이 우주를 돌이켜보면 타자들로부터 고립된 개인이란 어디에도 없고 일체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벗어난 자유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남들과 다른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을 끄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부처님의 불교입니다. 개인이고자 하고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은 이 우주의 필연적 법칙과 모순관계입니다. 양자가 모순관계라는 말은 이 우주의 자아중심적 욕망이 왜 생겨났는지,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과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이 왜 생겨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맹렬한 것 또한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욕망 또한
이 우주의 필연적 법칙에 지배하여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연적 법칙과 그런 욕망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려면 필연적 법칙을 동태적으로 다시 이해하는 존재론적 사유, 이 말은 하이데거에서 빌어온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론적 사유는 이런 욕망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명상, 그런 거하고 아마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존재론적 사유입니다.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은 근대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원시시대의 종족 집단 속에서도 인간은 늘 남보다 더 잘난 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자는 틈만 나면 몸단장을 했습니다. 남자는 틈만 나면 힘자랑을 합니다. 그런 욕망 속에 이미 개인이고자 하고 자유롭고자 하는 소유론적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자유는 저는 근대의 발명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서를 막론하고 전근대에는 소유론적 욕망은 신의 명령이나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도덕적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개인이고자 하고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은 명백히 공동체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근대에는 가족, 이웃, 친구 등 친근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애정과 유대를 중시하는 소규모 공동체의 질서가 도덕적 선의 실질적 기준이었습니다. 소유 자체가 부도덕하게 여겨졌고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낯선 타인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를 구성하고 경쟁적인 동시에 협력적인 시장을 만들어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은 소유론적 욕망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소유론적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갔던 탁월한 개인들의 영웅적 노력이 인류에게 문명의 진보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개인들은 엄청난 기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의 도덕 질서는 문명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였음에도 여전히 그 도덕 질서를 기준으로 문명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진보도 탁월한 개인들의 노력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대는 자아중심적 욕망에서 파생된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과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을 긍정하고 이 긍정을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본격화되었습니다. 로크와 같은 철학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굳게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소유론적 욕망을 천부인권, 내추럴 라이트라는 말로 정당화했습니다. 도덕적 선이 아닌 것을 도덕적 선으로 탈바꿈시킨 셈입니다.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도 인간의 소유론적 욕망을 긍정하고 철학적으로 혹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그것을 해명했습니다. 그들의 도덕 철학은 서양 철학사에서 거의 처음 보는 욕망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도덕 철학을 계승합니다. 반면에 조선조 500년을 지배한 주자학의 자연주의는 반욕망, 반자유, 반개인의 철학이었습니다. 주자학의 눈에는 소유론적 욕망,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은 모두 인욕의 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자학은 문명의 진보를 되돌려 역사 이전, 원시적, 종족 사회로의 회귀, 더 나아가 자연세계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3. 주자학의 자연주의와 인욕에 대한 부정. 주자학은 유교 경학일 뿐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애당초 부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치밀한 담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과 비슷한 담론이 있기는 하지만 앞뒤가 잘 안 맞아서 사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정리해서 소유론적 욕망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자학의 부정적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와 초월적 인격신을 배제한 다음 중국의 지적 전통은 변화의 세계만을 남기게 됩니다. 우주를 만든 절대적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변화, 이것뿐입니다. 변화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천지만물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도 끝도 없이 순환적으로 흘러갑니다. 인간과 그의 마음까지도 잠시도 쉬지 않고 바뀌는 천지만물 가운데
하나의 사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보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유신론에 가깝습니다. 음양이 교역하는 변화의 세계는 귀신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음양이 곧 귀신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 보면 천지 만물이 다 귀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유물론이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역은 천지 만물을 음과 양으로 분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과 양은 서로 다르지만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면서 순환적으로 변화합니다. 음양론은 오행론과 함께 천지 만물의 변화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과학의 법칙과는 달리 늘 애매모호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역 같은 거는 그런 책만 있는 걸로 알고 본격적으로 읽거나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다면 불변의 법칙 같은 것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때문인 듯합니다. 변화의 세계에서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은 늘 타자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은 양을 향하고 양은 음을 향하죠. 그런 식으로 늘 타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지 만물은 모두 타자 지향성으로서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은 양을 원하고 양은 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음과 양은 모두 욕망입니다. 두 개의 사물이 서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욕망입니다. 역의 세계, The World of Change는 욕망의 세계이고 역학은 욕망의 학문입니다. 오늘날 철학적 담론처럼 읽혀지고 있는 주저학의 이른바 이기론이니 심성론이니 하는 것들은 위와 같은 역학적 세계관에 의거한 역학적 담론의 일종입니다. 철학적 담론이 아니고 역학적 담론입니다. 주저학은 기존의 역학적 담론에다가 이 한 글자를 덧붙입니다. 이 한 글자와 함께 기존의 역학적 담론 속에 노장의 자연주의가 은밀히 도입됩니다. 주저학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노장이 있습니다. 주저학에서는 이를 역의 세계, 변화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내적 질서인 동시에 또 그 내적 이 역의 세계를 낳는 뿌리인 동시에 그러면서 그 이가 하나이고 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하나다, 무다 이런 이야기는 노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처럼 이질적인 의미층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자학에 따르면 이는 역의 세계의 뿌리이자 그 내적 질서로서 인간의 마음을 포함해 천지 만물 어디에나 성으로 편재하고 있습니다. 유비퀴터스한 거죠. 천지 만물의 성으로 편재하는 이는 각기 다른 동시에 어디서나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인 동시에 그 분이 다르다. 역의 세계의 뿌리로서의 이는 무입니다. 이 말은 역의 세계의 뿌리에 모종의 행위상학적 실체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실체가 없다는 뜻에 가까운데 여기에도 논란이 많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이는 자연의 질서, 즉 천리와 같은 말입니다. 천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송대에 오면 주로 자연을 뜻하므로 천리를 자연지리로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질서로서의 이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해서 역의 세계의 천지 만물 어디에서나 성으로 편재하고 있다면 인간의 마음의 모든 욕망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한다고 봐야 됩니다. 더욱이 노장의 자연주의에 따라서 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선악 구분의 기준이 되는 형이상학 실체 같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욕망은 다 좋다고 긍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천리와 인욕을 선과 악으로 이원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물과 접하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요해집니다. 대상이 생기면 움직이는 거죠. 아무 대상도 없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고요한 마음은 욕망의 부재, 무욕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마음은 욕망, 유욕, 욕망입니다. 마음은 미발과 이발, 무욕과 유욕의 순환인데 주자학은 미발의 무욕을 마음의 근본으로 봅니다. 아무 욕망도 없는 상태, 아주 고요한 상태, 이것이 마음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발일 때 천리가, 이 우주의 질서 전체가 내 마음속에 혼연히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의 욕망 가운데, 움직일 때의 그 욕망 가운데 천리에 부합하는 것은 선이고 천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인욕이라고 나누어 봅니다. 천리는 어디에나 편재한다, 유비퀴터스하다고 했는데 왜 무욕은 근본이고 인욕만 악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주자의 논의가 이 사실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것만 악인가? 인욕은 자연 발생적 욕망이 아니고 인위에 덧붙여진 과도한 욕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 욕망은 긍정되고 인위적 욕망, 이것은 부정이 됩니다. 주자학은 이 먹고 마시고 그 섹스하는 식색, 그 식색의 욕망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금욕은 혼인과 출산을 전제하는 효제 윤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무조건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유교는 금욕과 종욕 사이 절역의 길을 걷습니다. 절제의 기준은 물론 유교윤리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은 유교윤리를 이와 일치시켜 이는 곧 인이예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는 순선이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자연의 질서와 유교윤리가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묻지도 않았고 묻지 않았으니까 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의 1회 주자학자들의 사유가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미학적인 정합성을 더 중시한 탓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의 질서는 도덕적 선일 수도 있고 도덕적 악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온갖 재난으로 인간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혹은 자연의 질서는 도덕과 무관한 가치 중립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자학을 일관하고 있는 근원적인 믿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연은 순수하게 좋은 것이고 인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주자학 전체를 일관하고 있고 주자학을 지배했던 조선 500년의 문명 전체를 일관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자연은 좋고 인간은 별로 좋지 않아, 나빠. 이게 주자학을 하여튼 뿌리에서부터 지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조 500년 문화를 완전히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그 고전 시가 이런 걸 배울 때 보면 온통 자연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온통. 시조들 전부 다 자연을 노래합니다. 자연은 시조의 거의 모든 내용은 자연은 좋아. 근데 인간 세상은 안 좋아.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주자학의 압도적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걸 저는 자연 도덕주의적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자연 도덕주의적 믿음이 주저하게 자연주의를 자연 중심주의로 변질시킵니다. 자연은 좋고 중심이고 인간은 나쁘고 주변이야,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노장 철학은 주자학자들의 기본 교양이었지만 정말로 무의자연을 동경한 것은 노장이 아니라 주자학이었습니다. 이는 순선이라고 하는 그 명제라든가 자연을 고요하고 힘차고 아름답게만 묘사하는 산수와, 여러분 조선시대
대종을 이루는 그림이 산수화인데, 산수화에는 자연을 사납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아주 폭풍 일고 지진이 일고 이런 건 회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자연을 아름답게 아주 고요하게 아주 그려놓습니다. 이 산수화는 모두 자연 중심적 주의적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대부분 과거의 급제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벼슬살이 하는 것보다 낙향해서 은거하면서 자연과 벗하며 은풍농을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동의 퇴계 선생입니다. 서울에 과거 급제해가지고 올라와 관료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 30대에 쓴 시를 보면 30대의 전도 유망한 관료가 이 관료 생활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다,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향으로 안동으로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집은 그 읍치 안에 읍내에 있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전부 상간벽지에 있습니다. 읍치는 아주 저속한 공간이야. 이게 속물적인 공간이야. 그래서 양반 사대부들은 읍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으면 종놈들을 시킵니다. 자기네 어디에 사느냐? 전부 상간벽지에 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대부 집들 그 안동이나 남원이나 읍내에 있지 않습니다. 전부 몇십 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주자학의 영향입니다. 주자학의 영향. 이 같은 낭만적 퇴행 또한 자연중심주의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그 정당성을 입증한 적이 없는 무의자에는 좋고 인위자에는 나쁘다는 자연중심주의적 믿음에 따른다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욕은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위자기에 속함으로 나쁜 것입니다. 조선의 모든 문화는 인위자귀, 이것을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왕궁조차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런 자연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고려 청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색깔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조 백자가 등장합니다. 왜 백자가 등장하는가? 왜 색깔을 다 빼는가? 주자학의 영향입니다. 주자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 한복이 왜 흰색이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자학자들 제일 좋아하는 꽃은 매화꽃입니다. 매화. 주자학의 꽃, 매화. 흰색입니다. 왜 흰색을 좋아하느냐? 모든 색깔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하고 가깝겠습니까?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물을 상징합니다. 무. 물을 상징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무입니다. 이렇게 소유론적 욕망을 악으로 폄하하고 나면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과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 또한 자연의 질서를 위반하고 유교 윤리까지 위반하는 악으로 폄하하게 됩니다. 유교 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무엇이기에 앞서 내 부모의 자식이고 형제의 형제이고 군주의 신하입니다. 나는 내 부모의 나는 너는 누구냐? 이거 이래 물으면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내 부모의 자식이다, 내 형제의 형제다, 내 군주의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것은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불효이고 불충이고 불공입니다. 이거는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것은 효제 충신의 윤리를 거절하는 폐륜입니다. 자유는 폐륜입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 윤리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노예도덕입니다. 인욕을 부정하는 모든 도덕은 사실 노예도덕입니다. 기독교 윤리도 노예도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노예도덕입니다.
유교 내지 주자학의 노예도덕은 자유주의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는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는 불가분하지만 주자학은 법치를 왕도가 아닌 패도, 아주 폭력적인 정치 이런 걸로 보아 혐오스럽게 봅니다. 주자학이 이상으로 여기는 왕도 정치는 성인이 왕이 되어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였습니다. 덕치는 법치가 아니고 인치입니다. 덕치는 소규모 집단에서나 가능하고 대규모 집단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혼란만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가부장적 가족의 질서를 국가 전체로까지 확대하다 보니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유교적 가족윤리와 노장적 자연주의를 결합시킨 주자학의 왕도 정치가 겨냥하는 최종 목표는 국가사회의 가족화와 역사의 자연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회의 가족화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가를 약화시켜 마침내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낳았고 역사의 자연화는 문명 이전으로의 대책 없는 낭만적 퇴행을 낳았습니다.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 무정부주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단재 신채호 이런 분들이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왜 무정부주의자 됐을까?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저는 그 뿌리에 이분들의 사고방식의 먼 뿌리에 어릴 때부터 배운 이런 주자학의 교양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자학 자체가 국가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빈곤과 혼란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굉장히 빈곤하고 혼란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19세기 말 1800년대 50년대 이후 조선에는 동성애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동성애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술 먹고 뭐 깽판 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 풍조가 그때부터 하여튼 한반도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조 500년에 걸친 시장의 위축 및 국가의 약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공업의 억압, 도시의 미발달, 관료제의 무질서. 여러분 그 의사박물서를 임금이 파견을 합니다. 의사를 갖다 갑자기 내려보내. 이건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행정조직이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료제가 부정부패로 완전히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다 소유론적 욕망,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을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인욕으로 보고 그것을 부정해버린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도덕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좌파 지식인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룩한 놀라운 문명의 진보는 전적으로 소유론적 욕망을 긍정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 자생적 질서, 문명의 진보.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긍정하고 개인의 자유로부터 어떻게 시장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가 이루어지는지를 해명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앞서 말했듯이 소유론적 욕망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자리를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므로 이타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래의 철학이나 도덕적 상식에 비추어 보면 자리의 동기와 이타의 결과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어서 양자를 인과관계로 연결하기가 곤란합니다. 바로 이 이해하기 힘든 자리와 이타의 인과관계에 대한 철학적 내지 사회과학적 해명이 하이에크 철학의 주안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짐작을 해봅니다. 개인의 자유를 시장의 발달 및 문명의 진보와 연결시켜주는 중간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개념이 저는 이 자생적 질서, 스판테이니어스 워드라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확장적인 질서, extended order, 혹은 그 자기 조직적 구조, self-organizing structur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결합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달 및 문명의 진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가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자연적 본능의 세계로부터 이탈하여 인간의 능동적 자기의 세계에 속하는 것인 반면에, 자생적 질서는 하이에크가 자주 말하듯이 인간 활동의 결과이지만 인간 의도의 결과가 아니므로 자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생적이란 말과 자연적이란 말은 같은 의미의 계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와 자생적 질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른 한편에 자생적 질서는 인간 활동의 결과이면서도 인간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자연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시장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는 철저하게 인간의 자기적 활동 그 자체이므로 자생적 질서와도 또 이거 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의 자유와 자생적 질서 사이에도 괴리가 있고, 자생적 질서와 문명의 진보 사이에도 괴리가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 두 가지 괴리를 극복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생적 질서와 문명의 진보, 삼자를 인과적 연쇄 속에 묶기 위해 철학적 내지 사회과학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노력의 총합이 그의 자유주의 철학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의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자생적 질서와 문명의 진보, 삼자를 모두 인과의 연쇄로 묶어주는 사유의 틀은 진화론입니다. 그는 자연세계를 다루는 다윈의 진화론을 생물학적 진화론이라 부르는 한편, 인간 세계를 다루는 자신의 진화론을 문화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진화론의 원조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이미 말했던 그 문화적 진화론이라고 봅니다. 문화적 진화론이 먼저 있고 나서 다윈이 그것을 모방해서 생물학적 진화론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가 진화론에 주목한 것은 무신론자로서 일체 형이상학적 목적론을 배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이상학적 목적론을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천지 만물이 서로 얽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굴러가는 소이론적 욕망의 세계뿐입니다. 소이론적 욕망의 세계는 고정불변의 실체적 존재는 없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 과정의 세계, 생성의 세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역의 세계입니다. 문화적 진화론이건 생물학적 진화론이건 진화론은 철저하게 소이론적 욕망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그려내는 소이론적 욕망의 세계는 과학적 법칙을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순계가 아니고 패턴을 통해 대강의 흐름만 짐작할 수 있을 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복잡계입니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처럼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론도 그래서 수학의 활용을 배제를 합니다. 하이에크는 수학을 사용해서 물리학의 흉내를 내는 경제학으로는 복잡한 경제현상과 사회현상 전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불연속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진화론적 사유의 틀을 그렇게 신봉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과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론이 구조적으로 일치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론은 동식물의 자기 보존 본능으로 진화를 설명합니다. 예컨대 얼룩말은 사자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빨리 달아나고 싶어 준족의 동물로 진화했고, 악어는 먹이를 빨리 집어삼키고 싶어서 무서운 주둥이를 가진 동물로 진화했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세계에서는 생존 본능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반면에 문화적 진화론은 개인의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자생적 질서를 매개로 삼고 문화적 진보를 설명하지만, 자생적 질서와 문명의 진보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애당초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애당초 개인들이 의도했던 질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에크는 그 질서 앞에 자생적이니 자기조직적이니 하는 그런 수식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체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는 생물학적 진화와는 달리 문화적 진화에서는 개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인간 세계는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문화적 진화론은 생물학적 진화론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것은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진화론에는 물리학에서 기대하는 그런 망고불변의 법칙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칙에 대한 기대 자체가 반진화론적입니다. 자유로운 개인과 자생적 질서와 문명의 진보 3자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엮어내는 데 있어서 공통의 매개는 지식입니다. 민경국 교수님은 그가 개발한, 그는 하이에크를 이야기합니다. 하이에크가 개발한 자유의 철학은 인식론, 즉 지식론에 기초하여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신이나 자연에 대한 숭고한 존재론적 지식이 아니고 소유론적 욕망에 따라 굴러가는 인간 세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적 지식, 즉 소유론적 지식입니다. 따라서 그 지식은 처음부터 대단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지식은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산된 모든 지식을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 지식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암묵적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이에크는 시종일관 인간 이성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근본적 무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인간 세계 전체에 대한 근본적 무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애써봐야 인간 세계의 대부분은 미지의 신비로 남아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에크라면 신비라는 말은 물론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의 문화적 진화론 속 깊숙한 어딘가에 그런 생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철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다음 알 수 없는 물 자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 충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이에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겨둔 부분이 꽤나 많을지 모른다 생각됩니다. 본질적 무지는 그런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이에크도 그렇고 하이에크가 좋아했던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또 아담 스미스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데이비드 휴움도 그렇고 대단히 속물적인 욕망의 철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후에 그 배후에 그런 속물적인 거하고 전혀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아담 스미스는 그 로마 시대 때 그 스토아 철학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노장 불교하고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 무지는 인간의 자유의 존립 근거라고 하이에크는 말합니다. 만약 인간이 신처럼 전지전능하다면 그의 자유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그의 유한성의 징표라는 뜻인 듯 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그의 지식처럼 유한하고 불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신의 자유와는 달리 자신을 제한하는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노력이 없이는 인간의 자유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자유의 철학은 인간의 자기를 고쳐하는 근대 인간주의, 휴머니즘의 철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크에게는 휴머니즘 이상의 탈근대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성의 오만을 함부로 부리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부터 탈근대적이고 어딘가 해체주의적입니다. 이성의 한계를 무시하고 인간 세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새로 만들려는 그 치명적 자만의 소유자들이 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이에크는 비판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치명적 자만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겸손하게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유론적 욕망과 개인의 자유를 긍정함으로써 자리 이타의 결과를 낳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자들은 이성을 무한히 신뢰해서 이익 대신 사회 정의를 추구한 나머지 소유론적 욕망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 먼저 남들의 이익을 해친 다음 결국 자신의 이익까지도 해치는
해타 자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이에크에게는 이성 중심주의, 즉 이걸 하이에크가 구성적 합리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이성 중심주의의 포기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버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긍정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성 중심주의의 포기 내지 해체는 소이론적 욕망의 세계를 진화론적으로 해명하는 그의 철학적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대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소련의 공산주의도 싫어하고 미국의 자본주의도 싫어했지만, 그가 해체주의적인 존재론적 사유는 어딘가 이 하이데거의 해체주의적 존재론적 사유는 어딘가 하이데거의 문화적 진화론과 닮은 데가 있습니다. 이성 중심주의의 해체가 바로 이 두 철학자의 공통점입니다. 이 챕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욕망의 세계 속에서 암중모색의 노력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런 노력의 와중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그 언어, 화폐, 도덕, 관습, 법률 등의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제도들은 분명히 인간의 자기적 활동의 산물이지만 어느 누군가가 합리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그것들을 자생적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자생적 질서로서의 제도는 후천적 학습과 모방을 통해 후대에 전달되는 동안 혁신을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가운데 문명의 진보를 낳습니다. 자생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가 아니고, 자연적 질서도 아니고 인위적 질서도 아닌 제3의 질서입니다. 자생적 질서는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인위적 질서와 닮아 있지만, 인간 의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적 질서를 닮아 있습니다. 만약 하이에크의 말대로 자생적 질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둘로 나누어 보는 기존의 사유방식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주자의 말입니다.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자연이다.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연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자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실상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도 자연과 인간은 절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생적 질서라는 말을 매개로 우리는 소이론적 욕망에서 나오는 개인의 자유도, 시장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도 모두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대단히 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연 세계도 좋고 인간 세계도 좋다. 존재론적 욕망도 좋고 소유론적 욕망도 좋다. 천리도 좋고 인욕도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극단적으로 밀어나가면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다. 그래서 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 노장 철학의 딱 마지막 기결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니체의 마지막 기결도 이것입니다. 니체 철학의 마지막 기결, 모든 것이 다 좋다입니다. 하이에크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의 논의를 확대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철학에 대해 합리주의자들과 도덕주의자들은 아직도 그의 철학이 가는 애매성과 모순성, 그리고 합리성과 부도덕성에 비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에 대한 이런 비판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혐오,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미신적 편견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는 이제 지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자인 우리 시립대 양선진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학적 이해를 갖기 전에는 유학적 사유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한 배경이 서양 철학을 먼저 하다가 동양 철학을 하니까 동양 철학의 어떤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흠모하게 된 극단적인 배경을 갖다가 제가 이제 또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또 갖고 있는 맹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동양 철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호되게
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 예, 그리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그 주작에 대한 어떤 아까 우리 최진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활연관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시각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하나로 꿰뚫었기 때문에 최진덕 교수님께서 나름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작은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은 좀 새롭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주작의 자연주의에서 이 시각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존재론적 자유와 소유론적 자유를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서 내용을 전개하시는데 여기 우리 최진덕 교수님께서는 로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쓰셨고, 근데 이제 그 뭐 하예크도 로크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로크를 이제 특히 이제 로크의 통치론적 시각에서 살펴볼 때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크의 통치론에 보면 기본적인 시각이 존재론적 자유와 소유론적 자유가 두 가지가 접점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최진덕 교수님께서 천부인권설을 설명하셨듯이 인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기존의 역사적 체계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회적 제도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속의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나.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있듯이 뭐 예를 들어 명함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통해 개인을 드러내는 방식이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죠. 근데 아마 저도 서양에서 그렇게 명함을 드러내고서 개인을 소개하는 방식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과거적인 어떤 방식의 개인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해서 어떤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로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천부인권설인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자유의 근거가 천부인권설에서 충분히 저는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통치론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명, 건강, 자유, 그 다음에 소유 이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 네 가지를 얘기해서 그러면서 통치론에서 앞에서 설명할 때 거기서 자유를 얘기할 때도 거기서 말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유. 그래서 거기까지만 금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에 대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철학자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해봤던 베르그송은 의식의 직접적 소유에 관한 시론, 뭐 좀 제목이 좀 어려운데 이게 1889년도에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베르그송이라는 저자가 이 책에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자유 개념은 기존의 베르그송은 이제 아까 잠깐 하셨던 칸트적 의미의 자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유라는 거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이런 초이스로서의 자유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게 칸트가 중요하게 보는 자유 개념인데 베르그송은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냐면 내 영혼의 전체가 드러나는 것. 내 영혼의 전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자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 프로이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에게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세계도 밖으로 드러나지만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전체가 드러날 때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자유의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 세계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나의 무의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단 알아야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의식의 세계가 프로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방식이 예를 들면 꿈이라든지 말의 실수라든지 그때 내가 나를 깨닫는 거죠. 예시를 들면 뭐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꿈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놀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잔인하다든지 너무나도 그럴 때 그 나의 개인을 드러날 때 우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 할 때 어쨌든 그 무의식 세계 전체까지 드러날 수 있는 그 배경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에, 단순히 선택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르그송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가장 천부인권설의 입장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특정한 종교적 관점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낼 때 뭐라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뭐 신의 은혜다,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탐색할 때 하는 신을 이해할 때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유론적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베르그송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접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로크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론적 자유와 소유론적 자유는 두 개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평문을 이제 질문만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논평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부분 보겠습니다. 자, 논평자는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이해를 위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자, 발표자는 하이에크가 진화론이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유 개념이 기독교적 자유를 부정한 것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이에크의 자유론은 반기독교적 입장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기독교의 자유 개념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여기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 뭐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좀 더 왜냐하면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를 자신의 사상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 같으며 경제적 자유, 바로 인간의 욕망을 매우 중시하는 것 같은데 자유는 기독교적 맥락과 또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의 십계명을 보면 뭐뭐 하지 말라는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자유도 소극적 자유, 즉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자유는 늘 적극적 자유가 아니고 소극적 자유, 다시 말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금지 규정만 있는 자유다라고 아까 3페이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표자는 주작의 시각에서 볼 때 개인의 욕망, 특히 경제적 욕망을 인정하는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저속한 인욕의 철학이고 용납하기 힘든 금수의 철학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제가 볼 때 논평자는 유학적 사고 체계가 경제적 관점을 비판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다시 본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범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인이기 때문에 경제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경제적 관점을 인정하는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맥락에 좀 어떤 맥락이냐면 노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인은 이익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익에 쫓는 데 관심을 갖고 군자는 의를 쫓는 데 관심을 갖는다. 다 도덕적 가치에 중요성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문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학은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다수가 소인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측면을 좀 약간 층계를 나눠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차원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유학이 추구하는 윤리적 측면도 있고 또 저는 이건 저의 관점인데 그걸 넘어서서 인간이 추구하는 뭐예요? 종교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층위로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3층적 차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미적 차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차원도 있지만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측면도 2단계가 있고 상향된 그거보다 더 고단위도의 측면은 뭐예요? 종교적 차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걸 우리 감히 한번 우리 최진덕 교수님께 질문해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평자가 보기에 하이에크는 소규모 집단과 대규모 집단 사이의 도덕적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지만 반면에 유학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의 농경제 사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근현대의 유학 전공자들은 농경사의 규범과 산업사의 규범을 동일시하는 범주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전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발표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감사합니다. 존 로크가 존 로크가 그 소유론적 차원의 아주 세속적인 자유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배경에 뭔가 존재론적 자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양자가 두 개의 자유가 그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다.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로크도 사실은 그 아주 독실한 그 청교도였습니다. 퓨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통치론이라는 그 책에는 그 퓨리탄으로서의 그 뭐 자기 종교적 신앙 같은 것을 거기에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그 내 생명, 내 재산, 내 자유를 지키는 인간의 그 세속적인 욕망에 대해서만 저는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그 퓨리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적 차원 혹은 제가 논문에서 이야기한 존재론적인 차원의 자유 이런 거하고도 뭔가 관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로크가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복잡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크 잘 모릅니다만 제 눈치로 하여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이에크는 그 무신론자니까 대놓고 무신론자니까 뭐 안티 기독교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사실 이게 과연 이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유신론하고 그 무신론은 양립 불가능하죠. 모성 관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연 이게 뭐 다른 이게 큰 차이가 그 유발 하레르라는 사람 있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고 한 책에 보면 그 18세기 유물론자들 라메트리 같은 유물론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이 곧 신이다. 그래서 유물론이 오히려 범신론하고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하고 범신론 혹은 유신론하고 완전 이게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는가 하면 스피노자를 어떤 사람은 유물론자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그 유신론자로 해석을 합니다. 또 그슬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중세 그 에카르트 같은 이 신비가들이 있습니다. 이 에카르트는 이래 신은 어디나 다 있다. 물질 속에도 다 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물질이 곧 신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카르트가 뭔가 하면 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무신론을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신론과 무신론의 관계, 이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모순 관계가 아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그러니까 제가 존재론적 욕망과 소유론적 욕망 이런 걸 나누었지만은, 물론 겉으로 보면 이게 다르기도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이게 별로 다른 게 아니다. 또 그리고 아까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십계명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뭘 하지 말라 이런 금지 규정도 있고, 뭘 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부모한테 효도해라, 뭘 해라라고 하는 권장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권장 규정은 하예크가 의미하는 그 소극적 자유의 기준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 하예크 분명히 그 도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예. 도덕이란 말은 하예크가 매우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전통시대 도덕은 대부분 보면은 그 금지 규정보다는 권장 규정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내용을 가진 그런 그 규정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자유에 대한 아주 명백한 침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하예크가 그 전통적인 도덕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생각을 했는지, 사실 저는 민경욱 선생님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이따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자는 그 노노의 그 공자의 말에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선생님이 그 질문 의도는 그래도 소인한테는 그 이익 추구 이걸 허용한 거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이 말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그 논어의 모든 말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거를 소인한테는 이익 추구를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소인한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상업 활동을 갖다가 전면 금지했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소인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 사실 상업 활동을 억압한 게 아니야, 권장한 거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노의 말이라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그 임자 마음대로입니다. 임자 마음대로. 그런데 유교 전통이 특히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 천시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대단히 천시를 했습니다. 그 명자 같은 경우에는 명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화는 물물교활 같은 거 이런 걸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위한 교환 활동, 이게 천것들이 하는 거다. 그 명자 표현대로 하면 천장부가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경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교 전통은 어느 학파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다 그 이익 추구의 그 상업 활동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하면 멸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교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다 마찬가지죠. 근대 이전에는 항상 상인은 아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활동이 필요하고 하니까 은밀히 또 권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인층을 따로 인정하지도 않고 전면적으로 사실 부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면적으로. 아주 인간 대접을 안 했으니까. 제일 사농공상입니다. 제일 밑바닥입니다.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조선시대 장사꾼이라고 하는 건 거의 완전히 아주 진짜 멸시의 대상이고, 안동 같은데 양반들이 그 상업활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낙동강 올라오는데 소금 판매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안 했습니다. 종을 시켰습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이게 조선이 상업이란 게 거의 완전히 질식 상태에 있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도시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딱 하나입니다. 서울 하나.
인구 20만 하나. 나머지는 전국이 다 시골입니다. 전국이 다. 예, 전국이 다 시골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이익 추구를 갖다가 멸시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두 개, 소규모 집단하고 대규모 집단. 저는 하예크 그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집단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그 도덕적 질서도 달라진다 하는 그 말을 저는 듣고, 이거 대단히, 하여튼 제가 배운 게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6.2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학 첫머리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수신제가 치국평, 집안, 국가, 천하, 이걸 전부 다 동일한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기본 원리가 뭔가 하면은 효제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한테 공경하고, 효제만 잘하면은 수신도 되고 제가도 되고 치국도 되고 평천하도 된다. 그러니까 천하와 국가와 가정이 다 효제의 윤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통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시대의 관자라는 책을 보면 그걸 비판을 합니다. 내 가족하고 국가는 달라. 국가하고 천하는 달라. 따라서 가정의 질서하고 국가의 질서하고 천하의 질서는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소규모 집단의 질서하고 대규모 집단의 질서는 달라야 된다. 이 사회주의자들은 소규모 집단의 친밀한 소규모 집단의 질서를 대규모 국가 단위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낭만적 환상이다. 이렇게 하이에크가 비판을 했는데, 그 점 저는 대단히 좀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인간 사회는 수많은 소규모 집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소규모 집단마다 다 질서가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가면 학교의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고, 회사 가면 회사의 질서가 있고, 군대 가면 군대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질서는 다 다르지만 하나의 국가로서의 대규모 집단의 질서는 딱 하나, 오로지 법, 이건 거죠. 그게 바로 법의 지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지배 앞에서는 이 소규모 집단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이건 사적인 그런 집단의 사적 영역의 질서고, 공적으로는 오로지 법에 의해서 평등하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의 법률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소규모 집단의 각기 다른 질서들을 훨씬 더 초월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한 인간은 저는 결국 개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소규모 집단의 질서, 가족 안에서 내가 뭐 아버지고 자식이고, 학교에서 뭐 교장이고 교사고 관계없고 그냥 다 평등한 개인인 거죠, 법 앞에서는. 그래서 법치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거는 아주 밀접한 상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